조선 후기 북촌에선 밤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붉은 비녀가 꽂힌 시신이 하나둘 발견됐죠. 그리고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그건 윤아의 짓이야. 사랑을 잃은 여인, 조선을 뒤흔든 그림자가 되다. 조선시대 사이코패스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북촌의 윤씨 저택은 겨울처럼 차가웠습니다. 기와 지붕 아래 마당에는 눈이 내렸습니다. 하얀 눈이 쌓이고 또 쌓였지만 아무도 그것을 치우지 않았습니다. 하녀들은 발소리를 죽인 채 복도를 오갔고 대청마루에서는 윤대감의 기침 소리만이 메아리 쳤습니다. 윤아는 자신의 방 창가에 앉아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12살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몸종 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아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실제로 몰랐습니다. 슬픔이 무엇인지, 눈물이 왜 나와야 하는지, 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만졌을 때도, 관이 땅속으로 내려갈 때도 그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다만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듯한 공허함만이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윤아는 아버지 맞은편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윤대감은 술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여자는 집의 장식품이다. 아름답대 소리 내지 않고 고분고분하되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윤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아버님. 매일 같은 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부터 그리고 돌아가신 후에도 윤아는 그 말을 들으며 밥을 씹었습니다. 맛은 없었습니다. 아니, 맛을 느끼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윤아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비녀함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나전칠기 함 안에는 비녀 3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옥비녀, 은비녀, 그리고 붉은 칠을 한 나무 비녀. 그녀는 붉은 비녀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에 스치는 감촉이 차가웠습니다. 거울 앞에 앉아 머리를 풀고 다시 올리고 비녀를 꽂았습니다. 한 가닥도 흐트러지지 않게, 한치의 빈틈도 없이. 그때였습니다. 부엌 쪽에서 하녀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아씨 사람 같지가 않아. 어머님 돌아가실 때도 눈 하나 깜빡 안 했다지. 귀신이 씌었나 안 무서워? 윤아는 비녀를 꽂은 채 그 말을 들었습니다.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은 정말로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감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느껴야 하는지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백한 피부, 가늘게 그어진 눈썹, 표정 없는 눈동자. 아름답다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 스스로는 그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얼굴을 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윤아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마루 밑에서는 쥐가 긁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는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더 멀리 담장 너머에서는 누군가의 울음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윤아는 이불을 덮은 채 눈을 떴습니다. 천장에 석가래를 세웠습니다. 하나, 둘, 셋. 정확히 12개였습니다. 매일 밤 새는 숫자였습니다. 그것만이 그녀에게 평온을 주었습니다. 통제 가능한 것,
변하지 않는 것. 봄이 왔습니다. 유나는 15이 되었습니다. 몸은 자랐지만 표정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혼처를 알아보기 시작했고 중매쟁이들이 저택을 드나들었습니다. 유나는 그들 앞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차를 올렸습니다. 참으로 얌전하구려. 말씀이 없으시니 시집가서도 탈 없겠어요. 사람들은 그녀를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알았습니다. 그들이 보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 자신이 쓴 가면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가면 아래 진짜 자신은 점점 더 깊은 곳으로 가라앉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날 오라버니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유나보다 3살 위였던 오라버니는 관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서재에서 아버지와 나눈 대화가 문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뇌물 사건에 연루되었다 합니다. 무슨 소리냐? 제가 직접 손댄 것은 아니나 아랫사람이. 그날 밤 유나는 복도에서 아버지의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 듣는 소리였습니다. 강했던 아버지가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처음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가 곧 사라졌습니다. 스스로도 왜 그랬는지 몰랐습니다. 다만 가슴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롭고 아직 이름 붙일 수 없는 무언가. 유나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비녀함을 열고 붉은 비녀를 꺼내 들었습니다. 촛불 아래 비녀는 마치 피처럼 붉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머리에 꽂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표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동자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곧 변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나도 함께 변할 것이었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장마철이었습니다. 하늘은 먹구름으로 가득했고 빗물은 기와 끝에서 끊임없이 떨어졌습니다. 마당의 배수로가 넘쳐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유나는 창가에 앉아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16이 된 지 석 달째였습니다.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포졸들이 들어왔습니다. 빗물에 젖은 관복을 입은 그들은 사정없이 안채로 들어섰습니다. 유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돌려 복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윤진수를 잡아들이라. 관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오라버니의 이름이었습니다. 하녀들의 비명이 들렸고 무언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나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 후 오라버니가 포박당한 채 끌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비틀거렸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흘 후 오라버니가 차명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윤대감은 그날 이후 말을 잃었습니다. 서재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녀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집안이 끝났다고, 이제 곧 관에서 재산을 몰수하러 올 거라고. 유나는 여전히 방 안에 있었습니다. 비녀함을 열고 닫기를 반복했습니다. 붉은 비녀를 꺼내 들었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관리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았습니다. 그들은 집 안 곳곳을 뒤졌습니다. 서책을 뒤지고 항아리를 열고
마루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유나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나가거라. 유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비녀함을 품에 안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당에는 이미 온 집안 식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김서윤이었습니다. 사또의 첩이라 불리는 여인이었습니다. 유나보다 10살쯤 많아 보였습니다. 비단 치마를 입고 머리에는 화려한 비녀를 꽂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마당을 거닐며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이만한 집이 하루아침에 내 것이 되다니. 김서윤의 목소리는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윤대감 앞에 멈춰 섰습니다. 윤대감, 한때는 높으셨지요? 윤대감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서윤은 웃었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유나에게로 돌렸습니다. 이 아이가 유나로구나. 소문대로 곱긴 하네. 김서윤이 다가왔습니다. 유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김서윤은 유나의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고운 얼굴로 밥은 해봤니?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서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제 배워야 할 거다. 아가씨 노릇은 끝났어. 알겠나? 그녀는 유나의 턱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관리들에게 말했습니다. 쓸만한 것만 챙기고 나머지는 내버려둬. 어차피 곧 헐집인데. 관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구가 실려나갔고 서책이 실려나갔고 어머니의 장롱이 실려나갔습니다. 유나는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집은 텅 비었습니다. 남은 것은 하녀둘과 유나와 그리고 서재에 틀어박힌 아버지뿐이었습니다. 유나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쌀독을 열었습니다. 바닥이 보였습니다. 하연이 울고 있었습니다. 마님, 이제 어찌하옵니까? 유나는 쌀독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밥을 해야지. 하오나 쌀이. 남은 것으로 죽이라도 쓰어야지. 유나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하연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나는 부엌을 나와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빗물 고인 마당을 건너 서재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책상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아버님, 윤대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수염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유나는 처음 보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화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미안하구나. 아비가 무능해서. 유나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버님. 괜찮다니. 무엇이 괜찮단 말이냐? 윤대감이 책상을 쳤습니다. 술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유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단 말이냐? 나는 그저 관직을 지키려 했을 뿐인데 왜 내 아들이 죽어야 했단 말이냐? 아버지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유나는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강했던 아버지가 무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를 걸어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촛불을 켰습니다. 비녀함을 열었습니다. 붉은 비녀를 꺼내 들었습니다.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머리를 풀었습니다. 빗으로 머리를 빗었습니다. 한 가닥씩 천천히, 그리고 다시 올렸습니다. 비녀를 꽂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아주 천천히 소리 없이 이제 내 세상이 시작되는구나. 유나는 중얼거렸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진실이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집안이 무너졌습니다. 아버지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자리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그림자가 벽에 일렁였습니다. 유나는 비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붉은 칠이 손끝에 묻어났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렸습니다. 유나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빗물이 손에 닿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움이 오히려 좋았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김서윤의 얼굴을, 그녀의 웃음을, 그녀의 말을, 그리고 무릎 꿇은 아버지의 모습을.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다만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유나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촛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다시 한번 미소 지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게, 더 오래. 보름이 지났습니다. 쌀독은 완전히 비었습니다. 유나는 아침부터 장에 나갔습니다. 어머니의 비녀 하나를 팔아 쌀 한 대를 샀습니다. 쌀을 안고 돌아오는 길에 하연이 말했습니다. 마님, 이러다가는 몇 달도 못 버팁니다.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비녀는 2개 남았고 팔 만한 물건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서재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대문 앞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동네 이장이었습니다. 그는 난처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유나 씨, 집세를 내야 하오. 집세라니요? 관에서 이 집을 압류했소. 김서윤 마님 소유가 되었으니 이제 세를 내고 살아야 하오. 유나는 쌀 보따리를 안은 채 서 있었습니다. 이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한 달에 냥 3냥이요. 밀리면 나가야 하오. 3냥이었습니다. 유나는 계산했습니다. 비녀 2개를 팔아도 2달이 고작이었습니다. 그 후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장은 한숨을 쉬며 돌아갔습니다. 저녁 유나는 하연에게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일을 찾아봐야겠어. 마님께서 직접요? 우리 둘 다. 하연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유나는 바느질 품을 얻으러 다녔습니다. 양반집 규수가 바느질로 돈을 번다는 것.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일을 주지 않았습니다. 몰락한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불길하다고들 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유나는 시장 어귀에서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약초를 파는 할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유나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아가씨, 얼굴이 창백하구나. 어디 편찮으신가? 아닙니다. 그럼 일을 구하는 게로구나. 유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약초 캐러 다닐 사람이 필요하네. 할래? 할 수 있을까요? 산에 올라갈 수 있으면 돼. 하루에 100문씩 주지. 100문이었습니다.
한 달이면 양 일량이 조금 넘었습니다. 부족했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하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유나는 산에 올랐습니다. 할머니를 따라 약초를 캤습니다. 도라지, 더덕, 황기. 처음에는 구별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친절했습니다.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건 도라지, 기침에 좋지. 이건 더덕, 기운을 돋워주고. 유나는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손에 흙이 묻었습니다. 손톱 사이에 진흙이 끼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유나는 이제 혼자서도 약초를 캘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똑똑하구나. 이제 이것도 알려줄게. 할머니가 꺼낸 것은 작은 주머니였습니다. 안에는 말린 풀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독초지. 유나의 손이 멈췄습니다. 할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약초와 독초는 한 끗 차이야. 같은 풀도 양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지. 왜 이걸 캐는 거예요? 쥐약을 만들거든. 관아에서 주문이 들어왔어. 할머니는 독초를 다루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말리는지, 어떻게 가루로 만드는지. 유나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사람한테도 쓸 수 있나요? 할머니가 유나를 쳐다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쓸 수는 있지. 하지만 쓰면 안 돼. 왜요? 사람은 죽이면 안 되는 거야.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말. 하지만 오라버니는 죽었습니다. 아버지는 무너졌습니다. 집안은 빼앗겼습니다. 그것은 과연 옳은 일이었을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유나는 집세를 냈습니다. 3냥. 이장이 받아가며 말했습니다. 다음 달도 잊지 마시오. 집으로 돌아오니 아버지가 마당에 나와 있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수염은 길게 자랐고 옷은 때가 탔습니다. 화야. 예, 아버님. 수고한다. 그 말뿐이었습니다.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저녁 유나는 하연과 밥을 먹었습니다. 보리밥에 된장국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하녀들이 먹던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조차 귀했습니다. 마님. 하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들었습니까? 김서윤 마님이 혼례를 올린답니다. 혼례? 예. 사또의 정실이 되신답니다. 대궐 같은 잔치를 연다는구먼요. 유나는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김서윤. 그 이름을 듣자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다른 무언가였습니다. 언제지? 다음 달 보름이랍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밥을 다시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유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에는 달이 떠 있었습니다. 보름달이 아니었습니다. 밤만 차 있었습니다. 유나는 그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서윤은 잔치를 열 것입니다. 사람들은 축하할 것입니다. 그녀는 웃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나의 집은 여전히 무너져 있을 것입니다. 유나는 일어났습니다. 비녀함을 열었습니다.
붉은 비녀를 꺼내 들었습니다. 달빛에 비녀가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할머니에게서 받은 독초였습니다. 쥐약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쥐만 죽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나는 주머니를 쥐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이대로 무너져 가야 할까요? 굶어 죽어야 할까요? 아버지가 완전히 미쳐버릴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유나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아직 방법은 몰랐습니다. 언제, 어떻게 해야 할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김서윤은 살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유나는 주머니를 품에 넣었습니다. 비녀를 머리에 꽂았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달은 여전히 반쪽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보름달이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유나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평온하게 잠들었습니다. 보름이 가까워졌습니다. 유나는 매일 산에 올랐습니다. 약초를 캤습니다. 하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독초를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유나는 조용히 천천히 모았습니다. 손에 익었습니다. 어떤 잎이 독이 강한지, 어떻게 말려야 하는지. 저녁이면 방에서 작업했습니다. 독초를 갈아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비단 주머니에 담았습니다. 향기가 나도록 꽃잎을 섞었습니다. 마님, 뭐 하세요? 하연이 문 밖에서 물었습니다. 유나는 재빨리 주머니를 숨겼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향 만드시는 거예요? 응. 팔려고. 하연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안도했습니다. 사흘 전 유나는 하연에게 말했습니다. 김서윤 마님 댁에 가고 싶은데. 왜요, 마님? 혼례 준비를 도우면 돈을 준다던데. 하오나 그 집에 우리한테 선택지가 있니? 하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유나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먼저 들어가. 하녀로 일하면서 내가 갈 길을 만들어줘. 마님께서는요? 나는 때를 봐서 갈게. 하연은 불안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김서윤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이틀 후 하연이 돌아왔습니다. 사람이 많이 필요하답니다. 마님도 오실 수 있을 거예요. 잘했어. 유나는 비녀함을 열었습니다. 붉은 비녀를 꺼냈습니다. 손에 쥐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혼례 사흘 전이었습니다. 유나는 김서윤의 저택에 갔습니다. 대문은 화려했습니다. 등불이 줄지어 걸려 있었고 하인들이 분주히 오갔습니다. 유나는 하연을 따라 뒷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음식 준비를 도왔습니다. 떡을 썰고 나물을 다듬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평범한 옷을 입고 머리를 낮게 틀어 올렸습니다. 윤씨 집안의 아가씨는 이제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혼례 전날 밤이었습니다. 유나는 부엌 일을 마치고 마당을 지나갔습니다. 그때 안채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서윤이었습니다. 유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창문 틈으로 그녀가 보였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기생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나도 사또 부인이야. 김서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신의 그 오만한 것들, 이제 다 무릎 꿇었지.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유나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돌아섰습니다. 하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님 가시죠. 아니, 조금 더 있을게. 하온아, 너는 먼저 가. 나는 일이 있어. 하연은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떠났습니다. 유나는 혼자 남았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저택은 조용해졌습니다. 하인들은 잠들었고 등불은 하나둘 꺼졌습니다. 유나는 어둠 속에서 기다렸습니다. 자정이 넘었습니다. 유나는 움직였습니다. 안채로 향했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발소리를 죽였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김서윤의 방 앞에 섰습니다. 문틈으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아직 자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유나는 품에서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독초가루가 든 주머니였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냐? 김서윤의 목소리였습니다. 유나는 낮게 대답했습니다. 향을 가져왔습니다. 향? 문이 열렸습니다. 김서윤이 나타났습니다.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그녀는 유나를 보았습니다. 넌 누구냐?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홀레날 방에 향을 피우라 하셨다기에. 김서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들어와. 유나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화려한 방이었습니다. 비단 이불이 펼쳐져 있었고 장롱에는 옷들이 가득했습니다. 유나는 향로를 찾았습니다. 탁자 위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가루를 향로에 조금씩 넣었습니다. 무슨 향이냐?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향입니다. 혼례 전날 긴장을 푸는데 좋습니다. 그래. 김서윤이 다가왔습니다. 향을 맡았습니다. 좋은 향이네. 피워봐. 유나는 불을 붙였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달콤한 향기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김서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정말 좋구나. 유나는 물러났습니다. 문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김서윤은 이불에 앉았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너, 이름이, 말이 흐려졌습니다. 김서윤의 몸이 비틀거렸습니다. 유나는 멈춰 섰습니다. 김서윤이 쓰러졌습니다.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유나는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김서윤의 눈이 떠졌습니다. 흐릿했습니다. 너, 누구?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품에서 붉은 비녀를 꺼냈습니다. 김서윤의 머리카락을 만졌습니다.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유나는 그것을 정리했습니다. 한 가닥씩 가지런하게. 그리고 비녀를 꽂았습니다. 김서윤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말을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그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잘 자요. 유나가 속삭였습니다. 김서윤의 눈이 감겼습니다.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유나는 일어났습니다. 향로에 불을 껐습니다. 주머니를 챙겼습니다. 김서윤을 마지막으로 보았습니다.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마치 잠든 것 같았습니다. 머리에는 붉은 비녀가 꽂혀 있었습니다. 유나는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지나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문을 나섰습니다.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유나는 걸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평온했습니다. 손을 보았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웃었습니다. 소리 없이 천천히. 다음 날 아침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서윤이 죽었다고, 목을 매달아 죽은 채 발견되었다고, 머리에는 붉은 비녀가 꽂혀 있었다고.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고. 혼례 전날 밤 무슨 일이 있었냐고. 유나는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약초 캐러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은 평온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했습니다. 유나는 풀을 뜯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붉은 비녀는 이제 그녀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김서윤의 죽음은 의문으로 남았습니다. 관아에서는 자살로 결론지었습니다. 혼례를 앞두고 마음이 불안했던 것이라고.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나는 여전히 산에 올랐습니다. 약초를 캤습니다. 할머니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요즘 손놀림이 좋아졌구나. 감사합니다. 유나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집세를 냈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서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 조금 나아 보였습니다. 가끔 마당에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하연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점점 말수가 줄었습니다. 유나를 보는 눈빛이 불안했습니다. 밤이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마님, 괜찮으신가요? 어느 날 저녁 하연이 물었습니다. 유나는 바느질을 하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엇이? 그날 밤 김서윤 마님 댁에. 유나의 손이 멈췄습니다. 하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마님께서 늦게 돌아오셨잖아요. 그리고 다음 날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거니? 유나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하연은 떨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저 무섭습니다, 마님.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나는 바느질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바늘이 천을 뚫었습니다. 한 땀, 두 땀. 하연아. 예, 마님. 너는 착한 아이야. 그러니 모르는 게 좋아. 하연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며칠 후 하연이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없었습니다. 짐도 챙겨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방에 쪽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마님, 죄송합니다. 저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유나는 쪽지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태워버렸습니다. 하지만 하연은 고향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사흘 후 유나는 시장에서 소문을 들었습니다. 산에서 시신이 발견되었다고. 젊은 여자였다고. 이름은 하연이라고. 유나는 쌀을 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비녀함을 열었습니다. 붉은 비녀를 꺼냈습니다. 촛불 아래서 반짝였습니다.
유나는 그것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얼굴이었습니다. 순수했습니다. 유나를 따르던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너무 많이 알았습니다. 유나는 비녀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을 보았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가슴을 만졌습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이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유나는 새 하녀를 들이지 않았습니다. 혼자 집안일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서재에 있었습니다. 가끔 나와서 유나를 보았습니다. 화야, 고생이 많구나. 괜찮습니다, 아버님. 언젠가는 좋아질 거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좋아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아팠습니다. 유나는 약초를 가져다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누운 채 말했습니다. 착한 아이구나. 내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니? 천만에요. 화야, 넌 앞으로 어떻게 살 거니? 유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약초를 다루는 건 좋은 일이야. 사람을 살리는 일이지. 하지만요? 독초를 다루는 건 조심해야 해. 한번 손 떼면 돌이킬 수 없어. 유나는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할머니의 눈은 흐렸지만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아세요? 뭘 안다는 거니? 제가 무엇을 했는지.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는 모른다. 알고 싶지도 않아. 하지만 화야, 기억해라. 사람은 죽이면 안 돼. 설령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도. 왜요? 죽이는 순간 너도 죽기 때문이야. 마음이 죽어. 유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는 며칠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는 조촐했습니다. 유나는 향을 피웠습니다.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서재에, 유나는 방에.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살았지만 서로를 보지 못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유나는 창가에 앉아 그것을 보았습니다. 하얀 눈이 마당을 덮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되었습니다. 김서윤은 죽었습니다. 하연도 사라졌습니다. 할머니도 떠났습니다. 유나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비녀함을 열었습니다. 붉은 비녀를 꺼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이라고. 다음 날 유나는 집을 떠났습니다.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짐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붉은 비녀만 품에 넣었습니다.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눈길을 걸었습니다. 발자국이 찍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걸었습니다.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조그만 집을 얻었습니다. 약초를 팔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말이 없고 표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약초를 잘 다뤘습니다. 아픈 사람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유나는 나이를 먹었습니다. 머리에 흰 머리카락이 섞였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젊은 여자아이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약초 배우고 싶어요. 유나는 그 아이를 보았습니다. 순수한 눈빛이었습니다. 하연을 닮았습니다. 왜 배우고 싶니? 사람을 살리고 싶어서요. 유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가르쳐 줄게. 하지만 한 가지 약속해. 뭐예요? 절대 독초를 만지지 마라. 약초만 다뤄라. 왜요? 독초는 사람을 죽이기 때문이야.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유나는 아이에게 약초를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캐는지, 어떻게 다루는지. 아이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유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김서윤을, 하연을,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하지만 이 아이는 다를 것입니다. 이 아이는 사람을 살릴 것입니다. 그것이 유나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유나는 늙었습니다. 침상에 누웠습니다. 아이는 이제 어른이 되어 그녀를 돌봤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할머니는 후회하세요? 유나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생각했습니다. 모르겠구나. 모르신다고요? 후회하는지 안 하는지. 다만요?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아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나는 그 눈물을 보았습니다. 자신은 평생 흘리지 못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유나는 마지막으로 붉은 비녀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비녀였습니다. 색이 발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붉었습니다. 유나는 그것을 불 속에 던졌습니다. 비녀가 타올랐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되었습니다. 유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온했습니다. 몇 해 후 북촌에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붉은 비녀를 꽂은 여인이 사라졌다고.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무엇을 했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녀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그림자였다고. 조선의 그림자는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남았습니다. 붉은 비녀에 대한 이야기, 복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인간이 괴물이 되는 순간에 대한 이야기. 눈은 여전히 내렸습니다. 하얗고 조용하게 모든 것을 덮으며